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됐고요. 연내 본회의 처리는 거의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해서 어떤 쟁점들이 문제인지 설명 들어보겠고요.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첫 월급이 36만 원이다. 얼마 전 있었던 이 폭로 기억하시죠? 이 폭로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서울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는데 이 폭로의 주인공 서울대병원 노조 최원영 문화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참여연대가 선정한 의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최순실 비리를 처음 제보한 가족 등 7명이 2017년 참여연대 의인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 시대 의인들 어떤 분들인지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의 설명 들어보고요.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국회 환노위는 오늘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습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설명을 듣습니다. 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주 5일제 근무고 하루 8시간이면 5, 8, 2, 40시간 아닌가요? 예, 일주가 40시간 근무하게 돼 있죠. 근데 52시간은 뭐죠? 그 일주에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허용되게끔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68시간은 뭐예요, 그럼? 근데 고용노동부가 그 53년도부터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행정 해석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는 별도라고 해서 아하. 휴일에는 8시간씩 일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 동안 40시간을 일하고 연장 근로 12시간을 일하고 토요일 날 8시간, 일요일 날 8시간 해서 모두 68시간을 노동할 수 있다고 장시간 노동체제를 합법화시켜준 것이죠. 아, 그건 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부의 유권 해석으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 해석일 뿐입니다. 예.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금 뭘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행정 해석이 예. 68시간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만들고 있고 예. 휴일 근로에 대해서 중복 할증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 해석의 잘못된 것을 현실에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의 출발이었습니다. 예. 아니 그냥 행정 해석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죄가 없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해석을 폐기하면 되는 것인데, 예. 일부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갑작스럽게 행정 해석을 폐기하면 예. 여러 기업들 현장에서 혼란이 오고 예. 중소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일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 혼란이 있으니 예. 유예 기간을 좀 주자. 아하. 이런 논의에서 출발됐습니다. 지금 그럼 여야 간의 그 이견 때문에 오늘 파행됐다는데 제일 큰 쟁점이 뭡니까? 예, 저는 뭐 이렇게 그 행정 해석을 뭐 폐기를 해서 즉시 뭐 전 사업장의 52시간 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제 뭐 중소기업주들이 좀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니 예. 뭐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로 유예 기간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긴 여야 간의 의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데 예.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예. 이 중복 할증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복 할증이라는 게 뭐죠? 그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는 예. 연장 근로이자 휴일 근로이기 때문에 예. 그 중복 할증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통상 임금의 200%를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보통 그냥 그 연장 근로 야근하면은 150% 주죠. 맞습니다. 예. 근데 휴일날 근무하는 거는 이 연장 근로이면서 휴일 근로니까 200% 주자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행정 해석에서 이거를 150%만 주자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현재 휴일날 나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150%밖에 안 줍니다. 예. 근데 근로기준법에는 중복 할증을 해서 200% 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행정해석이 잘못됐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고 그렇죠. 24일 날 저희 환노위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행정에서. 그러면 잘못됐다고 사과했다는 얘기는 예. 이 휴일 근로에 대해서 150%만 주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중복 갈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예. 근데 이거를 환노위에서 중복 갈등 필요 없고 150%만 주자라고 어허. 입법화하려고 하는 게 이번 이 파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을 개혁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양대 노총도 노동자들도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예. 본인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휴일에 받아야 되는데 200%를 예. 이거를 어떻게 입법부가 나서가지고 예. 잘못됐다고 행정해석을 비판했으면서도 예. 행정해석을 합법화시켜주는 법을 알겠습니다. 하겠다고 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 주 5일 8시간씩 해서 40시간 근로가 이제 법의 원칙이고 예. 좀 야근이 필요하면 12시간까지는 이 초과 근로를 시켜라. 대신에 150% 줘라. 네. 그리고 정의 휴일날까지 일을 시켜야 되겠으면 그때는 200% 줘라.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법의 정신이 그거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휴일날 일을 시킬 때도 150%만 주는 걸로 법을 아예 딱 못을 박자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3당 간사 간의 합의안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니 예. 저와 이용두 의원, 이정미 의원, 서영수 의원께서 반대를 한 겁니다. 3당 합의라면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같은 당이니까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저희 여당 내에서 논의가 좀 부족했던 건 있었고요. 예. 일단은 이 52시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예. 뭔가 이제 여야 간의 협상이 필요한데 네.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중복 갈등 150%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네. 다른 부분들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전이 안 되게끔 아하. 패키지를 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저희 여당 내 저희 간사께서 좀 알겠습니다. 합의를 하셨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휴일 근로시 150%에 아주 목을 매다는 건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결국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기업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내왔었는데 저는 예. 이번 이 근로기준법 파행의 원인도 이 기업들의 입장만 대변해서 예.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줘야 될 200%를 안 주고 예. 150% 주는 것만 고집피워서 입법하려고 했던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예. 이 욕심 때문에 파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휴일 근로에 중복 할증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또 법원에도 많이 가서 사실 법원에서는 중복 할증 하라고 다 판결 내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곧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심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1월 18일에 예. 공개 변론이 예정돼 있고요. 예. 공개 변론이 끝나면 한 2, 3개월에 판결이 난답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에 가 있는 14건의 이 재판 중에요. 예. 11건은 중복 갈등을 인정하는 것이고 3건은 150%만 주는 중복 갈등 이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2015년도에 창원지법에서는 이 중복 갈등을 안 한 이 사업주를 형사소송법으로 처벌한 전례도 있고 그래요.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에서는 중복 갈등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법 개정하자는 건 대법원이 내릴 판결에도 거스르는 그런 법 개정을 하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건 법 개정이 안 되는 게 맞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이것을 입법으로 해서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하는 건 찬성하지만 네네. 이 중복 갈등 문제를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3주 동안 서울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신입 간호사 노동 조건을 살펴보겠다는 건데 사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10월 한 간호사의 호소로 시작됐어요. SNS에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첫 월급이 36만 원이다. 이 사실을 폭로했던 서울대병원의 바로 그 간호사 만나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최원영 문화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왜 36만 원밖에 안 줘요? 그게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직업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교육기간이 좀 굉장히 길거든요. 인력이 오버랩된 상태로. 예.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간호사 한 사람의 몫을 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서울대병원에서 첫 달 월급을 이렇게 안 준 게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저희가 확인한 거는 1995년이었고 그 이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이제 그 병원이 정확하게 뭐 조사 결과나 이런 걸 발표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사과도 없고 그래서 예. 저희 확인된 거는 한 5천 명 정도 돼요. 피해 간호사. 우리 최은영 간호사의 호소 이후에 정부가 나서서 다음 달 1일부터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한다는데 그 6개 병원이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중에 일부 병원이 그랬었고 예. 근데 좀 상당수 많은 병원이 그래요. 유명한 대학병원들 있잖아요. 예. 거기도 그 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다 최저임금법 위반한 경우가 많았죠. 무급인데도 있고 네. 김밥 한 줄 주는 데도 있고 하하. 1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뭐 한 70만 원 정도 그래도 꽤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예. 그러면 우리 최은영 간호사께서는 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가장 먼저 좀 바로잡아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심각한 건 간호 인력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문제가 불거지는 게 결국 인력 때문인데 예. 간호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일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잘못 보이면 더 힘든 데로 보낸다거나 뭐 이런 걱정 같은 게 돼서 더 말도 못하고 예. 간호 인력 문제가 간호사들도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예. 그게 환자한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런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한 그런 통계에도 보면 예. 간호 인력 수준에 따라서 그 사망률이 거의 40%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간호사 수를 간호 등급상으로는 다 어지간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병원 명성이 있기 때문에 1등급을 유지하거든요. 예. 근데 그 등급제 매기는 게 실제 간호사가 지금 몇 명의 환자를 보는지가 아니라 병상 수에 따라서 간호인력 고용된 뭐 그런 수기 때문에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병원 마음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저희 병원에 점오프라는 게 있는데 점오프? 네, 점오프가 뭐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3시까지 출근하기로 한 스케줄인데 3시쯤 해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퇴원하고 새로 입원하는 환자가 없고 그래서 환자가 좀 줄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한두 시간 전에 전화해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냥 뭐 근무한 걸로 인정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오프가 이제 제가 그냥 그날 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운영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엿장수 맘대로 인력 간호사 한 명당 뭐 환자 몇 명 보게 했다가 또 막 그렇게 점오프를 줘서 출근 안 했다가 갑자기 환자들이 막 밀려오거나 이랬을 때 간호사가 담당하게 되는 일이 막 많아지고 또 어떨 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침상 이제 환자가 많이 빠져서 비어가지고 땀오프를 줬는데 그 갑자기 산모가 아기 낳고서 피가 안 멎어서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가 돼서 급하게 빈 베드가 있으니까 의사들 그 빨리 중환자실에 환자 보내내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는 못 받는다고 막 그래서 좀 크게 문제가 됐던 적. 간호사가 없어서 빈 베드가 있는데도 중환자를 못 받는다? 네, 간호사. 아니, 그러니까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필요 인력은 대기시켜야지 그냥 출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위험한 상황으로도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겠죠. 그렇죠. 간호사 일이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 너무 힘들어서 다들 일찍들 퇴사한다면서요? 네, 거의 1년 미만 간호사들 중에서 한 30% 정도가 사직하고 저랑 같이 중환자실에 입사했던 동기 중에서도 3분의 2가 다 그만뒀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 간호사 되려면은 공부도 굉장히 오래 어렵게 해야 하는데 실습도 많이 받고 근데 아예 그냥 그만두고 간호사 일을 안 해요? 네, 병원이 너무 힘들어서 떠난 것 때문에 이제 다른 병원도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임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면허 가진 간호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장롱 면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뭐 간호사들이 그 선정적인 장기자랑으로 일단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게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첫 월급 제대로 안 준다. 간호사 인력들이 너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잠재돼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런 게 안 알려졌을까요? 사회적으로?
일단 간호사 그 조직이 약간 군대 문화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상명하복이라고 해야 되나? 왜 군대도 전시 상황에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좀 위계 질서가 되게 좀 강하잖아요. 예. 병원도 이제 응급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면서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일이 너무 힘드니까 예. 굉장히 이제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실수나 이런 것들을 포용해주지 못하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눈치가 많이 보이고. 근데 그 병원들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벌써 한 30년 전 80년대 후반에 대부분 다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아직 이런 게 제대로 폭로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이제 찍히면 뭔가 뭐 힘든 병동으로 보내버릴까봐 혹은 또 힘든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원히 계속 여기 있게 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부서 이동을 할 때 제대로 교육을 안 해주고 간호사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냥 뭐 한 2, 3일 정도 되게 짧게 OT를 줘요. 근데 사실 똑같은 병동 간호사여도 순환기내과랑 뭐 정형외과랑 뭐 흉부외과랑 쓰는 약이나 환자 상태 뭐 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수술 검사 이런 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네, 더군다나 그런 병동만 아니고 뭐 중환자실에서 병동이라든가 병동에서 뭐 외래에서 또 뭐 그런 경우는 진짜 완전 그냥 새로운 직업 같은 전혀 모르는 일인데 그냥 그렇게 던져놓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사고 치면 네가 깜빵 가는 거고 이런 식이니까 실제로 많이 그만둬요. 그렇게 너무 유관 부서 아닌 대로 로테이션 되면은 사직하거나 아니 그렇게 쪽에 자살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또 환자 목숨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사실 만약에 물건 만드는 데면 내가 불량품을 만드는 거면 그냥 물어주거나 혼나고 끝나는 겠지만 내 실수로 사람이 죽거나 하는 건 그 짐을 평생 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다. 네. 차제에 우리 간호사들의 어떤 근로 환경 전반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만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병원 간호사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최원영 문화부장이었어요.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수석으로 승진됐죠? 예, 정무비서관에서 정무수석이 됐어요. 전병헌 전 정무수석 후임 인사인데 공석된 지 8일 만입니다. 뭐 내부 외부 뭐 여러 명이 거론이 됐는데 몇몇 인사들은 청와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고사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결국 청와대는 업무 연속성에 방점을 두고 한병도 청와대 비서관을 수석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뭐 예산안 또 정기국회 법안 등등 해서 정무수석이 지금 할 일이 많죠? 그렇죠. 원래 중요한 자리인데다가 지금 당장은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중요하니까 오래 비워두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데 협치, 뭐 야당과의 관계 여긴 미흡함이 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수석 공백이 길어지면은 그런 지적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세요. 의원 출신이에요.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2004년이면 오래전이군요. 그렇죠. 지역구는 익산. 그 원광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원광대가 그 전북에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386인데 저도 조금은 아는데 성품이 되게 원만하고 겸손해요. 이분이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술을 못 먹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덜하지만은 뭐 정치권에서는 술자리를 매개로 삼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수석이 오늘 기자들한테도 제가 술을 못 한다. 술을 한 병도 못 마셔서 이름이 한병도다.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체질적으로 못 먹는 체질이로군요. 근데 워낙에 온화하고 겸손해가지고요. 상대방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편이에요. 이번 대선 캠프에서 정무 2특보를 맡았는데 그 이른바 광흥창 팀이라고 공식 대선 캠프가 생기기 전에 소수 정예로 만들어졌던 문재인 후보의 그 프리 캠프가 있는데 그쪽 멤버였어요. 임종석 실장 등 청와대 핵심 포스트의 다수 인사들이 그 광흥창 팀 출신이죠. 그런데 청와대가 새로 그 인사의 7대 원칙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첫 인사죠? 7대 인사 원칙은 원래 청문회에 들어가는
이런 자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보통 청와대 이제 대통령 참모들은 약간 기준이 느슨한데 그래도 준용해서 했을 거예요. 네. 뭐 이게 청문회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이 한병도 수석이 의원을 지낸 지는 오래됐는데 정치인 의원 시절이나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때 뭐 도덕성 문제로 특별히 입길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네. 재산은 그 청와대 비서관이 되면서 공직자 재산 등록 기준으로 5억 1,500만 원. 뭐 네. 일반인 치고는 적지 않은 돈인데 또 고위공직자 치고는 또 많지는 않은 재산이죠. 네. 하지만 국회의원 지낸 지가 워낙 좀 오래전이라 잘 안 알려져 있고 일반 대중에게 예. 조금 이력이 약하다는 얘기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어요. 초선 의원 그것도 한 10여 년 전에 의원 출신인데 거기다가 이제 또 그게 있습니다. 야당하고 접점이 좀 작다는 점이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취약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도 호남이었고 386 출신이고 또 국회에 떠나 있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주로 현 여권에서 이제 일을 많이 했지 이제 그렇죠. 야당 쪽하고 접점이 없었는데 게다가 전임 수석하고 비교하면 더 확연해지죠. 삼선 의원의 원내대표 최고위원까지 지낸 사람이었죠. 전병헌 전 수석.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조윤선, 이정현 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잘못해가지고 벌 받고 있는 거하고 별개로 그때는 중량감이 상당히 높은 인물들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청와대 참모는 결국 대통령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게? 대통령이 그 참모의 건의를 잘 수용하고 이야기를 잘 듣고 만나는 이 횟수가 늘어나고 그럼 바로 그 사람이 실세가 되는 거죠. 문고리를 자주 잡으면 실세가 예, 되는 예. 거죠. 좋은 이력에 뭐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대통령 접촉할 기회가 작은 사람들이 사실은 꽤 있거든요. 네. 뭐 언론에 잘 안 등장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내부적으로 위상이 확 떨어지는 거고 조금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대통령 자주 만나면은 예. 높아지는 건데 예. 어쨌든 간에 이제 한병도 수석은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은 개헌 등 소관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많죠. 예, 전임자도 또 안 좋게 나갔고 했기 때문에 예. 어깨가 더 무거울 거고 한병도 수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힘을 팍 실어줘야 제대로 또 야당하고 대화도 할 수 있을 거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거죠.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네, 중견 배우 이미지 씨가 숨진 지 2주 만에 발견되면서 안타까움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옆집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인은 신장 쇼크로 잠정 결론났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발견됐죠? 예, 안타깝게도 이 소위 고독사였던 겁니다. 아하. TV에 나오는 배우의 쓸쓸한 죽음이 알려지면서 연예계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 올해로 향년 58세인 고 이미지 씨는 서울의 달, 또 전원일기 같은 국민 드라마에서 감초 역할을 도맡았던 배우입니다. 평소 신장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인은 최근엔 단막극 외엔 작품 활동이 많진 않았는데요. 또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얘기입니다. 네. 또 사실 연예인들 중 90%는 연평균 수입이 700만 원 수준으로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데요. 이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이나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이군요. 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무늬만 우유입니다. 오늘 이 뉴스는 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과일맛 우유를 즐기는 제겐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요. 컨슈머 리서치가 시중에 파는 딸기 우유, 또 초코, 바나나 우유 같은 가공유 60종을 조사해봤더니 예. 원유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 4개 중 1개꼴로 나타난 겁니다. 어허. 특히 원유가 있더라도 반도 안 들어간 게 무려 81.7%에 달했습니다. 원유라는 게 바로 하얀 우유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전혀 안 들어갔다면 그럼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탈지 분유에 그저 물을 섞은 유가공 음료수였던 건데요.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원유가 들어가 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농림부가 어차피 성분이 비슷하니 우유로 표시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더라고요. 이에 소비자들은 우유인 줄 알고 아이들도 많이 먹였는데 정말 속상하다. 가짜 우유를 우유라고 허가해준 정부가 제일 문제라면서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미얀마 민주화 영웅 아웅산 수치 여사의 추락입니다. 수치 여사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로힝야족 학살에 대해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면서 일평생 쌓은 명예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특히 수치 여사의 모교가 있는 영국 옥스퍼드시가 20년 전 부여했던 명예시민 자격 박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예. 폭력에 눈 감은 사람에게 명예시민의 자격을 줄 수 없고 로힝야족의 인권과 정의를 요구하는 작은 목소리가 더해지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박탈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상황 참 복잡하네요. 예, 이게 그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정부군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무장 세력이 충돌하면서 소위 인종 청소라고 불릴 정도로 사망자와 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수치 여사가 이를 조작된 가짜 뉴스라고 호도하면서 방관으로 일관하자 이 수치 여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배신감도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실권자인 만큼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여달라는 기대에 꼭 답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 학살을 좀 멈추도록 미얀마 여사가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어느덧 연말 이때쯤 되면 각종 시상식이 열리는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그 의미만큼은 남다르게 큰 아주 특별한 시상식 올해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는 참여연대의 의인상 시상식이에요. 공익제보를 통해서 우리 사회 부정과 비리를 세상에 알린 분들을 선정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상이죠. 어떤 분들이 선정됐을까요? 의인상의 심사위원 참여연대의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갑자기 재채기가 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예, 간간히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 있었는데요. 좀 더 많은 시민분들이 오늘 이 프로그램 통해서 아셨으면 하는데요. 네. 참여연대가 이제 1994년에 저희가 만들어졌어요. 벌써 한 24년 전인데요. 예.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을 사실 꾸준히 해왔죠. 부패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내부 고발자, 요즘은 이제 공익 제보자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네. 그분들을 돕는 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법 제도 만들기 운동을 많이 했는데 2010년부터는 그분들에게 좀 더 우리 사회가 감사를 표하는 그렇죠.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상을 드리고 있어요. 올해가 이제 8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역대 수상자 가운데 조금 대표적인 분 몇 분 소개해 주시면요. 네, 제가 보통 이제 매년 한 5분 또는 5개의 사건을 제보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이 아마 기억하실 만한 분 중에는 이제 첫 해 수상자신데 당시 2010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희태 연구원도 저희가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축소 은폐 요거를 이제 양심 고백을 했던 권원희 당시 수사 과장이시죠.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고등학교 입시 부정을 제보했던 하나고등학교의 전경원 선생님. 그리고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지금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것도 사실은 2012년 말에 그 전직 직원 김상욱 씨가 제보를 했던 게 사건 추적의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김상욱 씨 그리고 육군 28사단의 유딜병 폭행 사망 사건 이게 2014년에 우리 사회를 정말 놀라게 했던 사건인데 유딜병 폭행 사망 사건을 제보했던 김재량 당시 병장이 있습니다. 이제 제대하셨을 텐데요. 김재량 병장 이런 분들을 2014년에 이제 저희가 의인상으로 좀 감사를 표현했던 대표적인 분들이시죠.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다 열거되는군요. 네. 올해 수상자는 그러면 올해도 역시 5개의 사건입니까? 예, 5개 사건이고, 근데 한 사건에는 이제 관련된 분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7분에게 좀 감사를 표하기에 의인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겁니까? 우선은 아무래도 모든 국민들의 그 놀라게 했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공익 제보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결정적인 제보를 했던 분인데, 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수석 이 사람들이 관여해서 기업들의 돈을 뜯어낸 곳이다. 이런 점을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료까지 제공을 했던 정현식 당시 K스포츠 전직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정현식 선생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가족분들이 또 결정적으로 제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부인 되시는 분하고 아드님하고. 예. 그래서 정현식 전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과 그 가족분, 부인과 아드님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부인과 아드님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아드님 경우에는 이 정현식 씨가 결정적인 제보하기 이전부터 자료를 잘 모아서 그 언론 기자들에게 자료를 조금씩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부인과 아드님이 아버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네. 우리 같이 양심 고백을 하자. 그렇게 설득하는 노력을 해서 이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았던 점도 다른 공익 제보자들 경우에서 잘 보기 어려웠던 그러네요. 케이스였습니다. 그 아드님과 그 부인의 역할은 지금 처음 전 들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그다음에는 뭐 언론에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리콜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리콜을 안 실시하던. 그 현대자동차에 계시던 부장님이죠.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엔지니어였던 김광호 부장님. 네. 결국은 현대차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받다가 명예퇴직하는 걸로 해서하고는 그냥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나오셨는데요. 김광호 이제 현대자동차 전 부장님도 저희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맞습니다. 대기업이 그걸 감추기 시작하면 참 파헤치기 어려웠는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제거하시고 또 국토교통부가 조사해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게 했던 점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또 나머지 사건들도 그냥 간략히만 좀 알려주시면. 네. 제목만 말씀드리면 해상 벙커 CU라고 해서 육지에서 유통하면 안 되는 그 기름을 유통하는 업체를 고발했던 부산의 신인술 씨라든지 또 요양병원의 광주였는데요. 요양병원 원장이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폭행했는데 그걸 경찰이 조사하려고 하자 CCTV를 폐기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폭행 사실 은폐 행위를 제보했던 요양병원 직원, 이명현 선생, 뭐 이런 분들을 저희가 너무나 소중한 분들로 이번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시상식이 언제입니까? 올해는 12월 1일, 이번 주 이제 오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네. 저희가 역대 공익 제보자들을 다 모셔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힘을 보태주는 공익 제보자의 밤을 여는데 그 밤에서 요 5사건의 7분을 초대해서 또 인상 수상도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금도 드립니까? 네. 저희가 2010년도에 지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위원장이 사실 김창준 변호사님이신데요. 김창준 변호사님이 거액을 이제 2010년에 기부를 하셔서 저희가 의인 기금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뜻있는 분들이 기금을 기부해 주셔서 그 의인 기금에서 이 의인상 수상자에게 약소하지만 매년 이제 한 100여만 원씩의 상금을 부상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적네요.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요. 또 혹시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의인상을 받을 분에게 상금을 나도 보태고 싶다. 라는 우리 시민들도 계실 텐데요. 실은 해피빈이라고 이렇게 기금을 모금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곳에서 의인 기금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기서 소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그 상금 얘기를 꺼내냐면 조금 아까 현대차 부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그 공익 제보하고 나면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삶이 어려워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더 좀 도와드려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국가기관에 구조금 또는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걸 받기가 너무 어렵거나 또 그 금액이 아직은 미미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실직을 한 경우에 그 소득의 상실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게 너무 없어서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보완도 매우 필요하고요. 그렇죠. 지금 다행히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하는 공익재단을 통해서 참여연대와 함께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여 분의 실직한 공익 제보자들을 돕는 생계비 지원 사업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많은 빚을 짓거든요. 그럼요. 최악의 부패가 더 심해지기 전에 적발하도록 해주신 점.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걸 알게 해준 이런 고마운 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건 국회에서 빨리 법을 좀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도와야 할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아름다운 재단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그런 맞습니다. 법 제정이 빨리 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자유한국당 신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형사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요?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합니다. 절차적 정의는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버리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심재철 의원 지금 국회 부의장이죠.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 부의장이고 또 5선 의원이기도 한데 그런 것 치고는 워낙 거친 주장이어서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이 의도가 궁금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좀 첫째로 행정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기밀 자료를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위가 들여다보는 게 이게 법적으로 뭐 옳은 거냐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요. 예. 또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둘째로 심재철 의원 본인이 뭐 비박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또 거론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경기도지사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는데요. 하여간 좀 이런저런 정치적 입장들이 작용한 그런 행위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죠. 현직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다 고발해야 된다. 근데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거기 들어갔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같이 급을 맞추려면 당연히 뭐 검찰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거론해야 옳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김관진 전 장관 등의 어떤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윤석열 지검장 중심으로 한 적폐청산 수사 진행한 이 수사팀들이 좀 고립될 위기다. 이 점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것은 보수 야당인데 누구 좋으라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수사를 열심히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정서가 검찰 내부에 있다는 거죠. 네. 또 검사 자살 사건 이후에 이런 식의 반발 기류는 더 강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최근에 우병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검찰 내의 간부가 증거인멸에 가담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요. 즉 검찰의 이런저런 수사 내용을 갖고 여러 대립을 하는 이런 균열들이 좀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검찰 전체가 아니라 윤석열 지검장만 때리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아하. 실제로 동아일보 등은 최근에 윤석열 지검장의 오른팔이라고까지 불리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의 인척관계 같은 걸 거론을 하면서 뭔가 통합진보당 세력과 관계가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어젠가 서울중앙지검이 이례적으로 장문의 입장을 발표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내용이 국정원과 군이 벌인 정치 공작은 헌법 원칙을 훼손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고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오늘도 수사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거의 같은 내용의 항변을 길게 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예. 이 두 사람은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네. 즉 이명박 전 대통령 향해서 계속 가겠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당 진로를 놓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유승민 대표가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희망도 변화가 없는 한국당과는 통합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대표로 선출된 직후에는 12월 중순까지 이 중도보수 통합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아예 자유한국당과는 통합 추진을 안 하겠다는 식의 어떤 얘기로 후퇴한 것입니다. 네. 또 유승민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 연대 및 통합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점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통합 시도하지 말라고 한 것
여기에 대해서 화답한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안 될 시도는 안 하는 게 낫다라면서 유승민 대표의 보수통합론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친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다른 의원들도 유승민 대표가 명확한 입장 표명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 이것은 이제 국민의당 내의 통합 반대론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결국 자유한국당까지 포괄하는 신3당 합당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유승민 대표가 여기에 호응을 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바른정당 내부에서 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파열음이에요?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요. 통합에도 순서가 있고 중도보다 보수 통합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요. 사실상 국민의당만 대상으로 하는 통합에 제동을 걸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남경필 도지사 등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를 주장한 전력이 있고 이후에 논의에 따라서는 추가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뭐 강력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대표의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거는 12월 중순까지 성과가 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건데 네. 마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또 12월 12일로 합의가 됐다는 그런 거기서 그 경선에서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 이것도 앞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뭐 친박이냐 비박이냐인데 그러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좀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기 이름 바꾼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이 홍준표 대표의 원래 이름은 홍판표였는데 예. 지금까지 정치권의 정설은 이주영 의원이 과거 판사 시절에 직접 개명을 권유하면서 뭐 이름 바꿨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 얘기는 자기가 이름을 바꾼 것에는 이주영 의원의 뭐 이런 권유 이런 것이 작용한 게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제는 홍준표 대표가 친박계를 암덩어리에 비유하기도 했으니까 이게 친박계가 온건 성향인 이주영 의원을 원내대표 후보로 민다.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견제구를 날리는 네. 이런 취지의 글로 이제 보입니다. 이주영 의원은 안 된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는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오늘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라는 이름의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혁신성장의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 드론산업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좀 세계적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서 각 부처와 위원회들과 역할 분담을 하고 또 협업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네. 특히 또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정부는 서포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점도 또 강조를 더 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뭐 소득주도 성장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혁신 뭐 이런 쪽은 조금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었는데 오늘 좀 계기가 만들어졌을까요? 그게 참 계속 문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혁신성장 예산 반영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야당이 법안과 예산안 처리하는데 초당적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예. 말은 이렇게 했지만 결국 야당을 일부 압박하는 그런 모습 보인 것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압박용이다. 네. 그렇죠. 다음 뉴스는요? 중국이 8개월 만에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조치는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 여행 점유율이 가장 큰 4개 지역, 상하이, 저장, 장수가 있는 화중 지역하고 동북 삼성, 그리고 베이징과 산둥인데 이 중에 2군데를 풀어줬다는 거죠. 네.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가 오프라인 여행사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바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하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지역 금지 조치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좀 풀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롯데는 안 된다면서요? 롯데 계열사 매장과 호텔은 여행 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규제한다고 돼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성주 골프장이 원래 롯데 소유 부지였으니만큼 이게 사드에 대한 뭐 뒤끝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사드에 대한 뒤끝이네요. 그렇죠. 예. 특히 롯데마트는 또 중국 정부의 규제를 감당하지 못해서 뭐 중국 내 점포를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여행 금지 자체가 한국 정부가 사드 보복 철회의 상징적 조치로 중국에 줄곧 요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롯데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는 풀리지 않을까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좀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저자세 아니냐 이런 불만도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수 언론과 야당 중심으로도 최근에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중앙일보는 사드 보복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정부가 밝혔던 이른바 산불 입장에 대해서 애초에 외교부의 초안에는 현재로서 이런 좀 제한적인 단어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이걸 제외하도록 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우리 정부는 사드 갈등을 현재 상황에서 잘 관리하자는 합의가 양국 간에 있었다 이렇게 밝혔지만 합의문 원문을 보면 중국이 사드 철수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어쨌든 외교는 현실이니만큼 좀 균형을 잘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제주소년의 노래 귤 함께 듣죠.
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죠.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해서 이제 국내외 관심이 뜨겁지요. 예. 국내에서도 민감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번 북한 병사의 귀순을 보면서 흔히 하는 생각이 북한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충격, 측은지심, 그러면서 결국 남한 체제의 우월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이번 그 북한 병사의 목숨을 건 용감한 귀순을 놓고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B형 간염 보균자다, 기생충이 수십 마리 나왔다 이런 사실을 놓고 이제 벌어지는 논쟁으로 흘러버리고요. 예. 급기야는 응급 의료 환경의 열악함, 그러니까 국내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애쓰는 의료진에 대한 완전히 성역화 여기까지 와버리게 된 건데 네. 이렇게 되면서 정작 북한 문제에서 중요한 이슈는 놓쳐버리고 상당히 그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버렸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생충이 중심에 서면서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외신의 이번에 그 한 보도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예요? 24일자 영국의 Financial Times 기사입니다. Financial Times. 네. 이번 아주 권위지죠. 그렇죠. 예. 이번 귀순 병사를 보면서 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내부 실상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예. 사실 이번 사례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의미 뭐예요? 바로 들어가 보죠. 이번 귀순 용사의 경우에 이제 K-팝을 좋아한다. 특히 걸그룹을 좋아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는 그 생각 이상으로 남쪽 문화가 북한 주민들의 정서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 봤던 영화 이런 걸로 인해서 가슴 깊이 뿌리 박힌 정서 이런 것들은 훗날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념적인 강변 이런 것도 덮기 힘든 어떤 우리의 한 부분을 이루지 않습니까? 몸의 하나죠, 그냥. 그렇죠. 예.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외국 문화, 특히 우리 남쪽에 아주 그 재개발랄하고 자유롭고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에 아주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남쪽의 음악, 드라마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이렇게 습관이 되고 있는지는 북한 주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서는 북한을 지탱하는 뿌리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군인은 아무래도 좀 폐쇄된 생활을 하는데도 이 정도로 남한의 대중문화를 즐겼다면 일반 주민들은 더 많이 즐긴다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해볼 대목이 많다. 이게 이제 이 신문의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고 봉쇄를 해서 더 고립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적대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보다 예. 북한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봉쇄를 거둬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을 빙 둘러싸서 이렇게 담을 쌓기보다는 외부의 문화가 더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이 신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정보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서가 움직인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요, 이런 장기적인 정책이 북한 내부에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전문가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또 북한 핵 위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한 그 전문가가 누구냐면은 그 수미테리라고 하는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예.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를 더 많이 주자. 네. 보통 왜 문화 외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대 국가한테도 그 전략이 통한다. 그렇죠. 이 말이군요. 이 신문이요, 그 탈북 지원 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링크라고 합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Liberty in North Korea 약자인데요. 예. 이 링크에 박석길 정보본부장과 인터뷰를 또 싣고 있는데 이 박 본부장은 현재 그 대부분의 그 대북 정책이 안보 문제 아니면 단호한 어법 사용 아주 이런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은 그런 방식에 이미 숙달되어 있다는 거죠. 예. 오히려 한국, 미국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미디어, 문화 이런 지점이라는 겁니다. 북한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게. 북한은 핵무기를 당장 포기할 의사가 지금으로선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북한이 가하고 있는 위협을 끝내는 방법은 북한 정권이 변하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는 일인데 이걸 뭐 우리가 무력으로 하기에는 뭐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 희생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전통적인 대응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그러니까는 현상 유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이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이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정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졌을 때 그렇게 된다면은 북한 정권은 전쟁이라는 아주 불안정한 상황은 절대 만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미디어, 문화 이런 지점에 주목하라. 네. 조금 구체적인 방법도 좀 제시하나요? 네, 일단 북한 주민 특히 청년들이 외국 영화, 음악 이런 데 친숙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또 양적인 측면에서 이 라디오 송신을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라디오 송신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이 있다. 이렇게 신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박석길 링크 본부장 말을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맞춤형 라디오 미디어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에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을 하면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도 정작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소련을 봤을 때 그 많은 핵무기를 갖고도 왜 스스로 무너졌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북한 주민을 위한 그런 걸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를 더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아까 박 본부장이 라디오 송신 개선을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테리 아까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말씀드렸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IT 산업을 이용을 해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례로 현재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하라 산하 미남의 아프리카 지역 여기다가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런 페이스북 계획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해외 매체가 만들어내는 방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은 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북한 이주 노동자들을 통해서 북한에 굉장히 많이 밀반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대북 강경책 하는데 그쪽하고는 노선이 다른 거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신문도 이제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안에 만족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방법이 현 미국 정부의 방향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는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리스크 관리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관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문화 전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결국 이 기사의 주장입니다. 사실 라디오 송신을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IT를 이용을 해서 북한에다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들겠지만 그 비용이 우리 현재 지불하고 있는 안보 비용에 비하면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교 켈리 교수 있죠. 이분이 이 신문하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한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체제에 아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나이 어린 세대에다가 영향을 주는 방식 이게 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들이 자라면서 북한의 방식에 회의감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장기적으로 북한의 청년층, 청소년층 여기를 겨냥한 어떤 미디어 제공 이런 것들이 나중에 통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네요.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최근 한국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하고 사드 문제 관련해서 중국이 3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런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설명, 사드 기지 현장 조사, 또 중국 방향에 대한 레이더 차단벽 설치 이런 걸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국내 언론이 보도가 있었는데 이 중국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25일자 환구시보인데요. 그 중앙일보의 이 같은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중국 미사일 전문가 양청준과 인터뷰를 이제 실었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는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날조됐다?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렇게 유치하고 황당한 기술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양 전문가가요. 이 사드의 레이더 차단벽에 대해서 사드가 중국의 동북 화북을 감시하는지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쉽게 결정난다면서 이게 중국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긴 차단벽 하나 쳐놓는다고 그래서 좀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전문가가 중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사드 경계 태세를 낮추거나 뭐 사드 시스템을 대기 아니면 근무 상태로 설정을 하고 중국을 탐측 그리고 작전 대상으로 겨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네요. 네. 또 다른 소식은요. 영국의 유력 일간지죠. 가디언이 27일자 신문에서 전 세계에서 몇몇 국가들이 건설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물단지 건축물 시리즈를 선정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제목이요. 30억 불짜리 지하철역 등 쓸모없는 도시의 애물단지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은 여기서 뭐 알래스카에 있다고 하는데 아무 곳으로도 통하지 않는 다리가 있는데 아무 데로도 통하질 않아요? 예, 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베를린에서 곧 지어질 공항이라고 하는데 이 곧이라는 것이 영원히 곧이랍니다. 아, 그래요? 예, 아마 정지된 상태인 모양인데. 계속 짓다가 마른 모양이네요. 예. 예. 그다음에 평양에 있는 호텔 돔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꼽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뭐예요? 이게 4대강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4대강? 네.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물단지 건축물? 네. 그래서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9년 한국에서 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 그리고 또 홍수, 가뭄 피해 복구가 쉬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네. 이 홍수나 가뭄 복구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16개의 보를 건설해야 됐고 소요 비용이 22조 원이 들었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누리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4대강 사업이 종료를 전하는 2011년 이후에 이 사업이 이 감사원의 비판을 받아왔다 전하면서 이 설계 부실로 인해서 총 16개 보호 중에서 11개가 내구성 부족하다. 또 불합리한 수질 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 하면서 그 비효율적인 준설 계획으로 향후에 엄청난 유지 관리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16개 보호의 문을 대부분 다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는 공사를 했다는 게 그대로 입증되는 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디언의 지적이었고요. 네.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일본의 도쿄신문에서 한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보복운전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요즘 특별히 이게 심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국내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27일자 기사인데요. 사카에다 미오 이 서울 특파원이 그 자신의 경험을 담은 기사를 냈습니다. 직접 자기 경험? 네. 얼마 전에 그 노선버스를 탔는데 탄지 10분 만에 그 2건의 교통사고를 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서울에서 절대로 운전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맹세를 했다는 거죠. 예. 일본 사람들은 운전 습관이 좋아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특파원에 따르면요. 일본에서 가장 운전 매너가 안 좋은 곳이 나고야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나고야에서도 버스가 급발진한다거나 급정차한다든가 아니면 택시가 고속도로 이외에 시속 70km를 넘어간다든가 그리고 차를 운전하면서 이 클락션을 울린다든가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자주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주 있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야 익숙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6년의 경우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4,292명이라고 하고 일본이 3,904명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더 많아요? 우리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일본의 그 도메이 고속도로라는 데서 뭐 얼마 전에 안타까운 보복운전 사고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이 한국에서는 이 보복운전이 많다. 근데 엄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지만 이 절반에 가까운 한국 사람이 보복운전의 경험이 있다는 그 한국인들의 조사를 전하면서 뭐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각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좀 부끄러운 그런 보도인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들 좀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요? 운전대만 잡으면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습관이 든 것 같아요. 난폭해지시는 분들이 좀 많죠. 네. 그리고 남을 보면서 나까지 따라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아무튼 부끄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시사잡기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받는다? 네, 간호사. 그러니까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필요 인력은 대기시켜야지 그냥 출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위험한 상황으로도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겠죠. 그렇죠. 간호사 일이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 너무 힘들어서 다들 일찍들 퇴사한다면서요? 네, 거의 1년 미만 간호사들 중에서 한 30% 정도가 사직하고 저랑 같이 중환자실에 입사했던 동기 중에서도 3분의 2가 다 그만뒀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 간호사 되려면은 공부도 굉장히 오래 어렵게 해야 하는데 실습도 많이 받고 근데 아예 그냥 그만두고 간호사 일을 안 해요? 네, 병원이 너무 힘들어서 떠난 것 때문에 예. 이제 다른 병원도 똑같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임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면허 가진 간호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장롱 면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이게 간호사들이 그 선정적인 장기자랑으로 일단 문제제기가 됐는데 그게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첫 월급 제대로 안 준다. 간호사 인력들이 너무 적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잠재돼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런 게 안 알려졌을까요? 사회적으로? 일단 간호사 그 조직이 약간 군대 문화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상명하복이라고 해야 되나? 왜 군대도 전시 상황에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좀 위계 질서가 되게 좀 강하잖아요. 예. 병원도 이제 응급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면서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일이 너무 힘드니까 굉장히 이제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실수나 이런 것들을 포용해주지 못하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눈치가 많이 보이고. 근데 그 병원들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벌써 한 30년 전 80년대 후반에 대부분 다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아직 이런 게 제대로 폭로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이제 찍히면 뭔가 힘든 병동으로 보내버릴까봐 혹은 또 힘든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원히 계속 여기 있게 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부서 이동을 할 때 제대로 교육을 안 해주고 간호사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냥 한 2, 3일 정도 되게 짧게 OT를 줘요. 근데 사실 똑같은 병동 간호사여도 순환기내과랑 정형외과랑 흉부외과랑 쓰는 약이나 환자 상태 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수술 검사 이런 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더군다나 그런 병동간 아니고 중환자실에서 병동이라든가 병동에서 외래에서 또 그런 경우는 진짜 완전 그냥 새로운 직업 같은 전혀 모르는 일인데 그냥 그렇게 던져놓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고 치면 네가 깜빵 가는 거고 이런 식이니까 실제로 많이 그만둬요. 그렇게 너무 유관 부서 아닌 대로 로테이션 되면은 사직하거나 아니 그렇게 쪽에 자살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또 환자 목숨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사실 만약에 물건 만드는 데면 내가 불량품을 만드는 거면 그냥 물어주거나 혼나고 끝나는겠지만 내 실수로 사람이 죽거나 하는 건 그 짐을 평생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다. 네. 차제에 우리 간호사들의 어떤 근로 환경 전반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만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병원 간호사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최원영 문화부장이었어요.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수석으로 승진됐죠? 예, 정무비서관에서 정무수석이 됐어요. 전병헌 전 정무수석 후임 인사인데 공석된 지 8일 만입니다. 내부 외부 여러 명이 거론이 됐는데 몇몇 인사들은 청와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고사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결국 청와대는 업무 연속성에 방점을 두고 한병도 청와대 비서관을 수석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뭐 예산안 또 정기국회 법안 등등 해서 정무수석이 지금 할 일이 많죠? 그렇죠. 원래 중요한 자리인데다가 지금 당장은 12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보통 그냥 그 연장근로 야근하면은 150%로 주죠? 맞습니다. 예. 근데 휴일날 근무하는 거는 이 연장근로이면서 휴일근로니까 200% 주자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행정해석에서 이거를 150%만 주자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현재 휴일날 나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150%밖에 안 줍니다. 예. 근데 근로기준법에는 중복 할증을 해서 200% 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행정해석이 잘못됐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고. 그렇죠. 24일 날 저희 환노위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행정에서. 그러면 잘못됐다고 사과했다는 얘기는 예. 이 휴일 근로에 대해서 150%만 주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중복 할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인정한 것이죠. 예. 근데 이거를 환노위에서 중복 할증 필요 없고 150%만 주자라고 어허. 입법화하려고 하는 게 이번 이 파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을 개혁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양대 노총도 노동자들도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예. 본인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휴일에 받아야 되는데 200%를 예. 이거를 어떻게 입법부가 나서가지고 예. 잘못됐다고 행정해석을 비판했으면서도 예. 행정해석을 합법화시켜주는 법을 하겠다고 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 주 5일 8시간씩 해서 40시간 근로가 이제 법의 원칙이고 예. 좀 야근이 필요하면 12시간까지는 이 초과 근로를 시켜라. 대신에 150% 줘라. 네. 그리고 정의 휴일날까지 일을 시켜야 되겠으면 그때는 200% 줘라.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법의 정신이 그거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휴일날 일을 시킬 때도 150%만 주는 걸로 법을 아예 딱 못을 박자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3당 간사 간의 합의안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니 예. 저와 이용득 의원, 이정미 의원, 서영수 의원께서 반대를 한 겁니다. 3당 합의라면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같은 당이니까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뭐 저희 여당 내에서 논의가 좀 부족했던 건 있었고요. 예. 일단은 이 52시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예. 뭔가 이제 여야 간의 협상이 필요한데 네.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중복 할증 150%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네. 다른 부분들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전이 안 되게끔 아하. 패키지를 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저희 여당 내 저희 간사께서 좀 알겠습니다. 합의를 하셨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휴일 근로 시 150%에 아주 목을 매다는 건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결국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기업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내왔었는데 저는 예. 이번 이 근로기준법 파행의 원인도 이 기업들의 입장만 대변해서 예.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줘야 될 200%를 안 주고 예. 150% 주는 것만 고집해서 입법하려고 했던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예. 이 욕심 때문에 파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휴일 근로에 중복 할증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또 법원에도 많이 가서 사실 법원에서는 중복 할증 하라고 다 판결 내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곧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심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1월 18일에 예. 공개 변론이 예정돼 있고요. 예. 공개 변론이 끝나면 한 2, 3개월에 판결이 난답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에 가 있는 14건의 이 재판 중에요. 예. 11건은 중복 할증을 인정하는 것이고 3건은 150%만 주는 중복 할증 이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2015년도에 창원지법에서는 이 중복 할증을 안 한 이 사업주를 형사소송법으로 처벌한 전례도 있고 그래요.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에서는 중복 할증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법 개정하자는 건 대법원이 내릴 판결에도 거스르는 그런 법 개정을 하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건 법 개정이 안 되는 게 맞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이것을 입법으로 해서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하는 건 찬성하지만 네네. 이 중복 할증 문제를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3주 동안 서울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신입 간호사 노동 조건을 살펴보겠다는 건데 사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10월 한 간호사의 호소로 시작됐어요. SNS에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첫 월급이 36만 원이다. 이 사실을 폭로했던 서울대병원의 바로 그 간호사 만나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최원영 문화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왜 36만 원밖에 안 줘요? 그게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직업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교육 기간이 좀 굉장히 길거든요. 인력이 오버랩된 상태로. 예.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간호사 한 사람의 몫을 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서울대병원에서 첫 달 월급을 이렇게 안 준 게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저희가 확인한 거는 1995년이었고 그 이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 병원이 정확하게 뭐 조사 결과나 이런 걸 발표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사과도 없고 그래서 저희 확인된 거는 한 5천 명 정도 돼요. 피해 간호사가. 우리 최원영 간호사의 호소 이후에 정부가 나서서 다음 달 1일부터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한다는데 그 6개 병원이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중에 일부 병원이 그랬었고 근데 좀 상당수 많은 병원이 그래요. 유명한 대학병원들 있잖아요. 거기도 그 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다 최저임금법 위반한 경우가 많았죠. 무급인데도 있고 김밥 한 줄 주는 데도 있고 1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뭐 한 70만 원 정도 그래도 꽤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우리 최원영 간호사께서는 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가장 먼저 좀 바로잡아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심각한 건 간호 인력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문제가 불거지는 게 결국 인력 때문인데 간호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일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잘못 보이면 더 힘든 데로 보낸다거나 뭐 이런 걱정 같은 게 돼서 더 말도 못하고 간호 인력 문제가 간호사들도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그게 환자한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한 그런 통계에도 보면 간호 인력 수준에 따라서 그 사망률이 거의 40% 정도 차이 나거든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간호사 수를 간호 등급상으로는 다 어지간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병원 명성이 있기 때문에 1등급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그 등급제 매기는 게 실제 간호사가 지금 몇 명의 환자를 보는지가 아니라 병상 수에 따라서 간호인력 고용된 뭐 그런 수기 때문에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병원 마음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저희 병원에 점오프라는 게 있는데 점오프? 점오프가 뭐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3시까지 출근하기로 한 스케줄인데 3시쯤 해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퇴원하고 새로 입원하는 환자가 없고 그래서 환자가 좀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2시간 전에 전화해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냥 뭐 근무한 걸로 인정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오프가 이제 제가 그냥 그날이 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운영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엿장수 맘대로 인력 간호사 한 명당 뭐 환자 몇 명 보게 했다가 또 막 그렇게 점오프를 줘서 출근 안 했다가 갑자기 환자들이 막 밀려오거나 이랬을 때 간호사가 담당하게 되는 일이 막 많아지고 또 어떨 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침상 이제 환자가 많이 빠져서 비어가지고 점오프를 줬는데 그 갑자기 산모가 아기 낳고서 피가 안 멎어서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가 돼서 급하게 빈 베드가 있으니까 의사들 빨리 중환자실에 환자 보내내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는 못 받는다고 막 그래서 좀 크게 문제가 됐던 적. 간호사가 없어서 빈 베드가 있는데도 중환자를 못.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됐고요. 연내 본회의 처리는 거의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해서 어떤 쟁점들이 문제인지 설명 들어보겠고요.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첫 월급이 36만 원이다. 얼마 전 있었던 이 폭로 기억하시죠?
이 폭로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서울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는데 이 폭로의 주인공 서울대병원 노조 최원영 문화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참여연대가 선정한 의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최순실 비리를 처음 제보한 가족 등 7명이 2017년 참여연대 의인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 시대 의인들 어떤 분들인지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의 설명 들어보고요.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국회 환노위는 오늘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습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설명을 듣습니다. 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주 5일제 근무고 하루 8시간이면 5, 8, 2, 40시간 아닌가요? 예, 일주가 40시간 근무하게 돼 있죠. 근데 52시간은 뭐죠? 그 일주에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허용되게끔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68시간은 뭐예요, 그럼? 근데 고용노동부가 그 53년도부터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행정 해석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는 별도라고 해서 아하. 휴일에는 8시간씩 일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 동안 40시간을 일하고 연장 근로 12시간을 일하고 토요일 날 8시간, 일요일 날 8시간 해서 모두 68시간을 노동할 수 있다고 장시간 노동체제를 합법화시켜준 것이죠. 아, 그건 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부의 유권 해석으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 해석일 뿐입니다. 예.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금 뭘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행정 해석이 예. 68시간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만들고 있고 예. 휴일 근로에 대해서 중복 활동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 해석의 잘못된 것을 현실에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의 출발이었습니다. 예. 아니 그냥 행정 해석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죄가 없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해석을 폐기하면 되는 것인데 예. 일부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갑작스럽게 행정 해석을 폐기하면 예. 여러 기업들 현장에서 혼란이 오고 예. 중소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일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 혼란이 있으니 예. 유예 기간을 좀 두자. 아하. 이런 논의에서 출발됐습니다. 지금 그럼 여야 간의 그 이견 때문에 오늘 파행됐다는데 제일 큰 쟁점이 뭡니까? 예, 저는 뭐 이렇게 그 행정 해석을 뭐 폐기를 해서 즉시 뭐 전 사업장의 52시간 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제 뭐 중소기업주들이 좀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니 예. 뭐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로 유예 기간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긴 여야 간의 의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데 예.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예. 이 중복 할증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복 할증이라는 게 뭐죠? 그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는 예. 연장 근로이자 휴일 근로이기 때문에 예. 그 중복 할증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통상 임금의 200%를 10월 2일 예산안 처리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중요하니까 오래 비워두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데 협치, 뭐 야당과의 관계 여긴 미흡함이 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수석 공백이 길어지면은 그런 지적은 더 커지지 예. 않겠습니까?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세요. 의원 출신이에요.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2004년이면 오래전이군요. 그렇죠. 예. 지역구는 익산. 그 원광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원광대가 그 전북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전형적인 386인데 저도 조금은 아는데 성품이 되게 원만하고 겸손해요. 이분이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술을 못 먹어요. 예. 네, 과거에 비해서는 덜하지만은 뭐 정치권에서는 술자리를 매개로 삼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수석이 오늘 기자들한테도 제가 술을 못 한다. 술을 한 병도 못 마셔서 이름이 한병도다.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체질적으로 못 먹는 체질이로군요. 예. 예. 근데 이
워낙에 온화하고 겸손해가지고요. 상대방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편이에요. 이번 대선 캠프에서 정무 2특보를 맡았는데 그 이른바 광흥창 팀이라고 공식 대선 캠프가 생기기 전에 소수 정예로 만들어졌던 문재인 후보의 그 프리 캠프가 있는데 예. 그쪽 멤버였어요. 예. 임종석 실장 등 청와대 핵심 포스트의 다수 인사들이 그 광흥창 팀 출신이죠. 네. 그런데 청와대가 새로 그 인사의 7대 원칙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첫 인사죠? 예, 7대 인사 원칙은 원래 청문회에 들어가는 자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보통 청와대 이제 대통령 참모들은 약간 기준이 느슨한데 그래도 준용해서 했을 거예요. 네. 뭐 이게 청문회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이 한병도 수석이 의원을 지낸 지는 오래됐는데 정치인 의원 시절이나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때 뭐 도덕성 문제로 특별히 입길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네. 재산은 그 청와대 비서관이 되면서 공직자 재산 등록 기준으로 5억 1,500만 원. 뭐 네. 일반인 치고는 적지 않은 돈인데 또 고위공직자 치고는 또 많지는 않은 재산이죠. 네. 하지만 국회의원 지낸 지가 워낙 좀 오래전이라 잘 안 알려져 있고 일반 대중에게 예. 조금 이력이 약하다는 얘기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어요. 초선 의원 그것도 한 10여 년 전에 의원 출신인데 거기다가 이제 또 그게 있습니다. 야당하고 접점이 좀 작다는 점이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취약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도 호남이었고 386 출신이고 또 국회에 떠나 있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주로 현 여권에서 이제 일을 많이 했지 이제 그렇죠. 야당 쪽하고 접점이 없었는데 게다가 전임 수석하고 비교하면 더 확연해지죠. 삼선 의원의 원내대표 최고위원까지 지낸 사람이었죠. 전병헌 전 수석.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조윤선, 이정현 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잘못해가지고 벌 받고 있는 거하고 별개로 그때는 중량감이 상당히 높은 인물들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청와대 참모는 결국 대통령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게? 대통령이 그 참모의 건의를 잘 수용하고 이야기를 잘 듣고 만나는 이 횟수가 늘어나고 그럼 바로 그 사람이 실세가 되는 거죠. 문고리를 자주 잡으면 실세가 예, 되는 예. 거죠. 좋은 이력에 뭐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대통령 접촉할 기회가 작은 사람들이 사실은 꽤 있거든요. 네. 뭐 언론에 잘 안 등장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내부적으로 위상이 확 떨어지는 거고 조금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대통령 자주 만나면은 예. 높아지는 건데 예. 어쨌든 간에 이제 한병도 수석은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은 개헌 등 소관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많죠. 예, 전임자도 또 안 좋게 나갔고 했기 때문에 예. 어깨가 더 무거울 거고 한병도 수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힘을 팍 실어줘야 제대로 또 야당하고 대화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거죠.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네, 중견 배우 이미지 씨가 숨진 지 2주 만에 발견되면서 안타까움과